오늘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그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차례로 30분 간격으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조윤선 장관의 출석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까? 네,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문회의에서 왜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본인 장관 취임 후에는 지원 배제 과정에 전혀 영향 미친 적 없나요? 김기춘 실장의 지시 있었습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 장면으로부터 정확히 30분 뒤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출석을 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최순실 씨 존재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보고받은 겁니까? 아직도 최순실 씨 존재 모르십니까? 본인 관련 의혹들 너무 많은데 증거인멸 왜 하고 계신 건가요? 정부 지원 배제 명단 아직도 모르십니까? 블랙리스트 하고 들어가시죠. 블랙리스트 의혹 관계자들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고 가시죠. 기자분들이 화까지 내는데 아마 네. 국민들의 어떤 심정을 담아줬던 걸로 보여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특검이 정말 영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30분 간격으로 시차제 소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조사받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이쪽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같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재수의 딜레마를 겪게 되는 것이고 조윤선 장관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에 당신이 관여한 걸로 나오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또 누구의 어떤 조언을 받고 이렇게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 부인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진술 벗고 안 되겠다 대질신문하자.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이 당신이 얘기했다는데요. 이렇게 대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오후쯤 돼서 대질 조사를 통해서 말을 맞춰보고 네. 허점이 있으면 공격하려고 지금 특검이 잘 짜여놓은 어떤 수사 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저 생각하면 연장자나 네. 옛날에 과거에 물론 지금은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의 이 직위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먼저 소환하고 왜냐하면 뭔가 지시를 블랙리스트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면 김기춘이 주도하고 그걸 이제 조윤선 수석이 이제 만들고 문체부에 내려보내고 이런 순서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먼저 조윤선 장관이 나와서 저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선배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30분 차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야 되는데 그렇다고 같은 시간에 부를 수는 없잖아요. 기자들도 있고 취재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둘을 같이 부른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만약 그 30분의 의미를 꼭 둔다고 하면 김기춘은 지시했지만 김기춘 입장에서 본인이 그걸 시인할 가능성은 엄청 낮아요. 네. 증거를 들이밀어야 완벽한 그렇죠.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조윤선도 물론 그러겠지만 조윤선 같은 경우에는 부하 직원의 컴퓨터를 압수했는데 거기에서 조윤선 장관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증거들이 나왔다고 발표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하드디스크를 폐기시켰지만 물론 그것도 특검이 찾아냈습니다만 부하 직원들의 컴퓨터 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조윤선 장관이 직접 지시한 내용과 관련된 정황 증거들이나 증거들이 나온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 일단 조윤선 장관한테 그걸 들이밀어서 확인을 받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가서 조윤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지시한 거 아니냐라고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30분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볼 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차를 둔 것은 취재 과정이나 들어오는 과정에 복잡한 문제인 것 같고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하면서 서로 확인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증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압박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특검 내부에서 아마 칼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동시에 부른 것은 특검의 이제 의도를 갖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의도에서 네.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연 김기춘 범미꾸라지라고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걸 몰랐을까? 조윤선 장관이 지금 그렇게 부르는 어떤 기법 자체를 몰랐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은 피의자 신분에서 대처할 수 있을까? 저는 별로 방법은 없을 것 같지만 그냥 묵비권 행사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그냥 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계속 물어봐도 몰라. 아니, 그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이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저는 답변이 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김기춘 전 실장이 얘기했던 네. 그런 식의 답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CCTV가 있다든가 사진이 찍혔다든가 하면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네. 없잖아요. 그거 외에 조윤선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조윤선 장관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더 할 수가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과 만약에 둘이 대질신문을 하더라도 조윤선 장관은 조윤선 장관대로 자기 얘기를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김기춘 전 실장은 나는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럴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둘이 말이 이제 결국 계속 평행선을 하겠죠. 그럼 그거를 봐가면서 특검은 결국 자기 특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말은 계속 평행선을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문체부 직원들이 다 이 두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전 문체부 장관이었던 윤진용 전 장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위가 있을까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인격이 여물지를 못해갖고 혹시 나갔다가 이렇게 김기춘 실장을 보면은 혹시 뭐 따기를 때린다든가 뭐 하다못해 뒤통수를 갈긴다든가 하는 그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라는 스스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출연을 자제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혹시 오후에 만약에 조윤선 장관과 대질을 할 때 누구세요라고 할까봐 네. 저는 조윤선을 모릅니다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자 그런가 하면 김 전 실장이 모든 증거 인멸을 하려고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나 이 말맞추기 정황 이런 것들이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의 큰 짐들을 다 옮기는 장면이 CCTV에 딱 찍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CCTV도 다 지웠던 거예요. 그래서 네. 검찰이 이 CCTV를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 복구를 해서 CCTV를 다시 영상을 했는데 결국 추적해도 그 버려진 장소 그걸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귀재인 거죠. 김기춘 비서실장 현재 물증이 나온 게 별로 알려지는 바가 없어요. 핸드폰도 다 복구했는데 없고 문자나 전화번호도 다 삭제했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그 어떤 물증을 잡힐 것을 다 지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집에서 그렇게 많은 수많은 박스가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찾았다고 하면 사실은 쉽게 부인할 수 없었을 텐데 요게 없어서 참 아쉬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만으로 3명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고 집행했을까요? 당연히 윗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윗선이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다. 그럼 지금 자백하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 발부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들어갔지만 혹시 조사를 받고 나서 못 나올 혹시 구속 바로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백하지 않고 증거인멸한 혐의, 특히 조윤선 장관은 위증을 했잖아요. 청문회에서 예. 위증에 대해서 고발 혐의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증거인멸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좀 고령이어서 검찰이 조금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조윤선 장관은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를 복원했는데 거기서 개입된 물증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조윤선 장관이 더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김기춘 전 실장에게 혹시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정말 다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정말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비서실장까지 거친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박정희 정권부터 이 부녀와의 인연이 시작된 건데 얼마 전에 발견된 이 비공개 회의록에서 이 부녀에 대한 아주 칭찬을 엄청 하셨다면서요. 회고록이죠. 네. 회고록인데 이분이 이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자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대 한 중반의 나이에. 지금 이렇게 두른 거 보면 왕 같아요. 네. 아니, 그렇죠. 예. 이제 저거는 훈장일 겁니다. 예.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해서 아마 34살인가에 했을 거예요. 젊은 나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도 계속해서 연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위경재단 이사장 할 때도 그 문제 그때는 법무연수원장이었거든요. 그때도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회고록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무슨 칭찬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거는 바로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이른바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출세 가도를 달린 것 아니겠느냐. 저분의 저런 생각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의 아마 신념화돼 있을 거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표리부동하면요. 네. 되게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예. 그 속마음을 감추고 일하기는 좀 어렵고 예. 아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면 아마 신념화돼 있어서 누가 어느 장소에서 뭘 물어도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 진짜 이 시대착오적인 이런 식의 칭송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혜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증언하는 걸 보면 사석에서도 국회의원들 모이는데 주군이라고 계속 불렀잖아요. 네, 주군. 네. 그분을 박근혜 대통령을 예. 그때 당시 의원 시절에도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초선 의원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도 그분이 들어오면 나중에 예를 들면 모임이 있는데 나중에 들어오면 김기춘 실장이 일어서 가지고 나이도 훨씬 많으시잖아요. 네. 다선이시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최명수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뭘 하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지 않고 물론 뭐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 만들겠습니다만 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분을 봤다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여러분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서하는 사람이겠지만 비서실의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보통 취임할 때 하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분의 취임 때의 기자회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번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비서실장이 한 가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정구상, 국정철학이 차질 없이 구현되도록 미력이나마 성심성의껏 보필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셨는데 방금 박 대통령이 자리에 없을 때 주군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네. 분인데 네. 지금 2016년, 17년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시대착오적이다 말씀하시는 걸 매우 공감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심령,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대통령의 어떤 그 업무를 보좌하다 보니까 지금의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시키는 일은 하나도 거역할 수 없고 복종하고 주군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는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쓴소리 한번 못한 겁니다. 네. 쓴소리는커녕 그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협조해야 되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주군의 뜻을 더 깊게 받들이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민주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직책인 사람이 청와대에 가면서 이런 비극이 터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역사 시간에도 나오잖아요. 황관 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중국 역사 보면은 명나라, 청나라, 뭐 진나라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황관들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군이라고 자기는 표현하고 있지만 주군을 잘 못 모시거나 아니면 네. 주군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 또한 그것도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주군의 뜻을 받들어서 충실히 자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직 윗분이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김영한 민정수석 그 비망록을 보면은 그게 과연 윗분의 뜻일까? 윗분의 뜻이 만약에 잘못되면 주군한테 충원을 하는 게 원래 네.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하고 그 뜻이 그렇다는 감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의 현 사태를 만들었다고 보고요. 뭐 만약에 윗분이 아마 밑에 있는 황관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황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늙은 너구리라는 표현까지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최순실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그럼 정말 중간에서 자기가 쳐버리든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주군이라는 역할을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특검이 그리고 있는 구조도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계 지시를 내릴 때는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고 문화체육계 같은 경우는 이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서 김종 전 차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그 장시호 씨의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장시호 씨의 이 집안 비밀금고에서 미스터 팬더라는 서류철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팬더라는 별명이 김종국 전 차관에 있는 건 알았지만 서류철이 나온 거는 좀 약간 우습기도 하네요. 장시호 씨가 평상시에 김종 전 차관을 팬더라고 부른다고 별명으로. 네. 그랬죠.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 서류로 미스터 팬더라고 돼 있다면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과 장시호 씨가 직접적으로 서류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장시호 씨가 지금까지 자 모든 게 최순실 이모의 지시로 나는 그냥 그 지시를 이행하기만 했다는 게 거짓이었다는 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순실 씨가 빠진 상태에서 김종 전 차관과 장시호 씨가 직접 이런저런 서류를 주고받았다고 하면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가 최순실 씨가 그냥 아이디어를 내서 장시호 씨는 그거에 따라서 최순실 씨한테 뭐 계획서 만들어내고 그러면 최순실 씨가 김종 전 차관한테 줘서 실행에 옮긴 이 그림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미스터 판다라는
그 서류가 뭔지를 들여다보면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장시호 씨도 여기에 직접적인 당사자의 한 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차관임 정도면 굉장히 실세 정부의 요직인데 30대에 이 장시호 씨로부터 판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의 또 그 과거에 청문회 때는 뭐 종처럼 최순실 씨가 김종철 차관을 부렸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본인이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지 지금 법정에서 이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반드시 인정하고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